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을 하면서 코스피는 2,45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장중에 하락폭 키워갔다가 현재 1.79% 가장 접점 라인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1.2%대 하락 기조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 작용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다시 고점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겨져 있는 잭슨홀 미팅과 국내 금통위를 앞두고 세계 증시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강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과의 소식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최고의 또 경제 협력 파트너였다고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양국 관계가 예전만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수출 제조 기업들의 핵심 성장 생산 거점이었던 중국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2019년 14,000명이었던 중국 직원이 지난해에는 10,000명까지 줄었습니다. 3년 사이에 30% 가까이 급감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2019년 2만 명이던 중국 내 직원 수를 2020년 18,000명, 지난해 17,800명 등으로 꾸준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매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그룹은 베이징 트윈타워를 2020년 2월 홍콩계 자본에 팔았고 SK 역시 중국 사업의 컨트롤 타워였던 SK타워를 매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잘 나가던 화장품 업계도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9년 이후 중국 내 1,000개가량의 화장품 매장을 접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총 130여 개에 달하던 더 페이스합스 등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또 철수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경영 환경 악화입니다. 인건비 증가, 중국 경제 위기로 생산 소비 거점으로의 매력이 줄어들었고 미국과의 분쟁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등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85%가 지난 10년 대비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동남아 등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다시 옮기거나 소비시장 공략 차원에서 미국, 유럽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북미 지역의 직원 규모를 2020년 10,000명에서 지난해 15,900명으로 늘렸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큰 시장이지만 사업을 위한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움직임은 더 과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예대금리 차가 공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예대금리차 공시가 매달 공개됩니다.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값입니다.
눈에 띄게 오르는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가 오르는 폭은 크지 않아 그동안 은행이 예대금리 차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한 곳에서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전달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공개됩니다. 대출금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9개 단계로,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에 전달 평균 금리까지 공시됩니다. 단순히 평균 예대 금리차만 비교하면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인터넷 은행에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신용점수별 예대 금리차와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게재됩니다. 네, 은행의 이 예대금리 차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은행의 금리 경쟁을 부추기는 좀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벌써부터 은행권에서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금융기관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은 정기 예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고 카카오와 K뱅크도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8%포인트, 0.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다만 예대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수신금리를 올리면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이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 고신용자들에게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지난달 전국 단위의 주택청약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 명으로 전달보다 12,600명이 줄었습니다. 2009년 주택청약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줄며 감소폭도 4,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5대 광역시의 가입자 수도 2개월 연속 감소하며 감소폭 역시 1,400명에서 4,7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약 가입자 폭도 확대된다는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서울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5대 광역시가 줄어든 것을 미뤄볼 때 1순위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을 가능성보다는 통장 해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 위축과 매매가 하락에 따른 분양 이점 축소로 인해 청약 시장에 인기가 차갑게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낮은 금리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반 주택 청약의 금리는 연 1.8%로 2016년 8월부터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적금 이자가 오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청약통장은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는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잔고가 400만 원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예적금 통장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나혜 기자와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전 거래일 미증시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또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예정인 잭슨홀 미팅과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집중을 하고 또 중국의 전력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경계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보였죠. 장중에 낙폭을 축소하나 싶더니 다시금 또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9% 하락한 2,46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정유주 또 요소수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오후장의 낙폭이 더욱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87% 밀려난 79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주만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그 밖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요. 개인이 4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5거래 연속 수급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은 현재 1,669억 원, 외국인은 743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1,603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1,303억 원, 외국인은 243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료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주의 이 같은 상승 배경에는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 때문인데요.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폭염으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자 밀 수입을 위한 관세를 40%까지 인하를 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인도 정부가 밀 수입을 늘리게 된다면 국제 밀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2분기에 고점을 찍었던 국제 곡물 가격이 3분기에 적용이 돼서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이 2분기 대비 15% 증가할 것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카나리바이오 13%대 급등이 보여지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20%가 넘는 급등세, 대주산업도 현재 1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반도체 관련주 사이에서의 전망이 다소 부정적인 상황이죠. 반도체 수요의 둔화와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디램 가격의 하락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9월에 반도체 동맹인 칩보의 예비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면 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녹스 첨단 소재는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NS텍은 5% 가까운 하락세, 메카론은 현재 5%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반도체 대장주부터 소부장단에서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프존 유진홀딩스는 골프존 카운티가 상장 예비 심사를 받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존 카운티는 국내 1위 골프장 운영 사업자로 골프존 유진홀딩스가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고요. 강원도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되고 있죠. 반면 하림은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싱글 핑크 베뇽이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를 도달했다는 소식에 장중에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이렇게 5만 원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빠지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과 또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게 되면서 5거래일 만에 이렇게 1.48% 밀려난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풍원정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4분기부터 FMM 양산을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이 FMM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28%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19,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화 인터텍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화된 무기 사용을 위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현재 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4,7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겹치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이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 YG엔터, 블랙핑크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블랙핑크의 선공개 싱글이죠. 이거 핑크 베놈의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저 YG엔터 2분기 실적은 약간 좀 실망스러웠지만, 하지만 이런 블랙핑크의 등장과 함께 선 주문량도 지금 150만 장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그 YG엔터의 3분기 때의 음원 음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오일이 오늘 좀 S-오일이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수소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493조 원 미국이 쏟아붓는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갖고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전이나 포스코, 삼성물산 같은 이런 국내 기업들이 여러 또 사우디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수소차에 대한 그 기대감을 계속 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120만 대, 또 수소 충전소로 5,800곳까지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주들의 그 상승세에 의한 S-오일에 좀 관심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크게 겹치는 장세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그 포스코 케미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고 기관도 코스피 순매수 4위에 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그 신용 등급 상향도 있었지만은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올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이 1,810억, 작년 대비해서 5.8%라고 하지만은 그 전보다는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양극재는 1조 5천억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매출액을 보면 또 음극재는 2,100억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런 좀 그 에너지 소재 수요 증가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걸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포스코 케미칼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경쟁력은 원재료 조달 비용인데, 여러 가지 반에서 그 양극재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조 원가에 대한 그 절감 여부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포스코 케미칼을 2차 전지 소재업에서는 제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선저가 14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웅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인 이 포스코 케미칼 제시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수급 포착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할 예정인데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죠. 미국의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 금통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증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 총재들은 매파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이번 잭슨홀 미팅이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우선 최근 이 며칠 한 4거래일 정도 증시가 조금씩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이 1,339원 거의 1,400원 지금 갔었다가 오는 이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최근 1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환율이 상당히 좀 불안하죠.
원화의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 채권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10년물이 2.99%입니다. 2년물은 당연히 3% 넘어갔고요.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자꾸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금리 75bp 얘기 나오고 있고요. 9월달 75bp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잭슨홀 미팅 관련 상황들을 본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자체도 중요하고요. 26일에 제롬 파월 이 페드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표들만 놓고 본다라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강해지진 않죠. 지금 이 가솔린 미국에서 갤런당 지금 3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중고차 가격 떨어졌고 가솔린 가격 떨어졌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표만 놓고 본다라면은 75bp 가능성은 좀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자꾸 아직도 조금 더 빨리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본 뒤에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요인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천연가스 이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9월 달에 75bp냐 50bp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50bp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6일 현지 시간으로 26일 날 나오는 이 제롬 파월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25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이 분명히 국내에서 증시가 열리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 금통위보다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죠. 워낙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경우는 25bp 그러니까 0.25%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5% 예상을 하는데 0.2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금리가 이 상단 기준으로 보면 높은 상황이고 미국 9월에 50bp 혹은 75bp를 올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를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 안 그래도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들 금리에 대한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외국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외국으로의 자금 유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26일 향후의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월 의장이 한번 여기서 75bp 얘기를 좀 강하게 한다 그러면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 최근에 조금씩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환율이 좀 빠르게 올랐고요.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은 매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좀 불확실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한 매파적인 어조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국내 시장 다시 한번 좀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일에서 27일 여러 위원들의 발언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지만 특히 26일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더 목소리를 기울여서 주의 있게 보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좀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또 채권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는 좋지만 현재 연준의 의견은 좀 매를 빠르게 맞겠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26일 파월의 의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은의 금통위 역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인데요. 현재로서는 금통위가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스탠스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4월에 올렸고요. 4월, 5월,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4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기록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미국 연준의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은 이 범위로 나오죠. 2.25%에서 2.5%. 한국은행은 딱 정해진 기준금리 2.25%입니다. 상단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0.25% 높은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올리면 상단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집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FOMC가 지금 9월과 11월과 12월 3번 남아있는데요. 3번 중에서 한 최소 75bp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에 50bp 혹은 75bp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기준금리는 그렇게 보면은 이 최소 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말 기준으로 3%는 무조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3.25% 낮게 잡으면, 높게 잡으면 4%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금리 중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이 달러원 환율이죠. 이 달러원 환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준금리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우선은 25bp에 대한 인상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의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상을 하겠지만 인상 가능성은 25bp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은 9월 달에 올라가고요. 11월과 12월 중에서 최소 한 번 정도는 더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라면 국내 기준금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25bp가 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 이상이 나게 된다 그러면 이 외국 자본의 유출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향후에 대한 이번에도 25bp 인상하겠지만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이 지속 인상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미국 지금 기준금리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유출 가능성 염두에 두셔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로 인해서 이번에는 25bp 일단 인상의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또 현저히 계속해서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이번 주 미국의 잭슨홀 미팅과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 IPO 대어로 꼽히면서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카와 대성 하이텍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종목의 데뷔전 성적부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오늘 놓고 본다라면 대성 하이텍 고가는 18% 그거보단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국내 시장 사실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 자체가 1.82%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성 하이텍 10%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카 같은 경우는 4.6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갈렸죠. 이 소카가 시가총액 이 대성 하이텍이 약 2천억, 1,905억인데요. 소카는 훨씬 크죠. 8,700억.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 실적에 있어서를 본다라면 소카는 적자라고요. 대성 하이텍은 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21년도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 22년도는 좀 더 크게 영업이익 예상이 되거든요. 실적이 올라간다. 매출액 다 30%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 소카가 나쁜 회사다라기보다는 소카는 기대감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반해서 대성 하이텍은 실적을 좀 찍어주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구체적인 제조업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죠. 본다라면
가능성, 꿈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적과 같은 이런 제조업 업체들 그리고 실적이 늘어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을 좀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최근의 시장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대성 하이텍이 좀 더 주가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최근에 이런 시장의 불안함을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 분위기 좀 좋지 않죠. 이 기술주라든지 플랫폼 기업 이렇게 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밸류를 좀 낮게 주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카도 이 공모가를 좀 하회하고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두 종목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이 정도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성장률에 대한 확인을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소카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대한 중요성도 있겠지만 이 시장이 좀 덜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적이 됐을 때 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실적 확인이 중요하고요. 이 향후에 대한 모습은 소카 같은 경우가 시장의 안정성,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주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소카와 대성 하이텍에 대한 주가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또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입니다. 이 두 종목 역시 최근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개화와 더불어서 급등세를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현 군간에 대한 진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두 종목 모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폐배터리라는 부분이 당장은 돈이 안 된다. 이런 사실 시각들이 좀 강했었는데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 원가의 한 40% 정도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전기 배터리 가격이고요. 이 전기 배터리 안에서 이런 폐배터리를 재활용했을 때 나오는 이 금속들 있죠. 이 금속들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 최근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 폐전지 재활용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이런 셀업체들 마찬가지고요.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 이 가능성 그리고 향후에 사실은 이 폐배터리 사업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많이 파는 만큼 폐배터리도 많이 발생하고 많이 발생한 폐배터리에서 재활용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두 종목 모두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 대해서도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과 그리고 세비캠에 대한 현 궁합 진입도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컬리와 골프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골프존 카운티 등 또 신규 상장을 위해서 IPO를 추진 중인 기업들 있습니다. 하반기 IPO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상장 후에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우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좋지 않고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따상이라 그러죠. 주가가 2배가 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꿈을 꿀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높게 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은 상장을 좀 많이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공모가 책정하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종목으로도 그렇고 신규 상장 종목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프리-IPO 유치 당시 컬리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한 4조 원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절반 이상으로 좀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2조 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컬리 자체로는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골프존 카운티 같은 경우는
경우는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이 특수목적법인이죠. 이 특수목적법인이 최대 주주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특성상 자금을 가장 많이 좀 회수를 하고 상장을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상장 전 대주주에 대한 폭탄 배당이라든지 과도한 구주 매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주주에 대한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이 훼손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면 공모권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게 어떤 모습을 어떤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두 종목 워낙 시가총액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조 원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위기가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공모가 그리고 이 상장 이후의 주가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하반기 이 IPO 종목에 대한 분위기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ISL 이주환 대표와 증시의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시장 보고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좀 하락 기조가 큰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다시 조정세에 진입을 했을까라는 생각 많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전장 주요 흐름부터 짚어봐 주시죠.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조정이 좀 들어갔고요. 우리 시장도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중후반부터 글로벌 증시와 함께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의 특징을 좀 본다면 수급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고 이슈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장은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패턴이 지난 한 달여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패턴을 본다면 장 시작한 그 9시부터 10시 사이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집중되고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하루 중에 나오는 매도 물량의 거의 한 90%가 이 9시와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장 초반 낙폭이 갑자기 장 시작과 함께 큰 폭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장 초반의 등락만 보면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올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장 초반의 낙폭이 가장 크고 이후로 그 장 후반부로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조금 줄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의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한 달여간 지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지치고 어려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반등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한 1년 6개월여간 하락 그 사이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면 그날은 장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는 이런 패턴에 굉장히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거리면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장 초반의 출렁거림을 잘 활용해서 지난 한 달간 보면 꽤 많은 이제 매수 물량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선물의 대량 매도와 함께 외국인들이 분명히 마이너스 출발을 했는데 시장이 이제 중반 정도 지나고 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수로 전환돼 있고 선물 매도 물량은 장중에 확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지실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 하락 기간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과연 언제 멈추는가 외국인은 언제까지 매도할 것인가의 포커스를 상당히 맞췄다면 지난 한 달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4조 원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왜 매수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그 이슈나 인플레이션 정점론 이후에 시장의 포커스가 이런 수급적인 것보다는 당장의 어떤 현상, 이슈에 집중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어디인가의 부분은 상당히 이제 흐릿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가 지난날 보면 시장의 상승 전환할 때 혹은 반전의 기회가 왔을 때 왜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이 역시 이번에도 똑같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오늘 이제 낙폭이 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 중반부터 이미 조정은 좀 들어갔고 그렇다면 바닥권에서 여기가 한번 조정을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고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본다면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유동평균선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 한 번쯤 쉬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다. 다만 이제 그 쉬어가는 내용에서 악재는 사실 시장을 저점으로 깰 만큼 하방으로 크게 밀 만큼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조정이 좀 이어지지만 너무 이제 급격하게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이 조정 기간 동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열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조정은 악재에 의해서 하락 전환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조정은 조정일 뿐이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또 외국인은 이 대량 매도 속에서 기회를 찾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하락장 기조 속에서 하락세가 나왔을 때 굉장히 물량을 다시금 또 뱉어내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위축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늘어가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데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또 지난 주말에도 연준 의사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에서는 또 주목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연준의 이제 연준 위원들의 강성 발언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 강성 발언을 했던 그 연준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존에 이제 매파했던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비둘기파적 입장을 견지하던 분들도 강성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연준의 형태를 보면 좀 의도된 발언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달, 7월달 그 인플레이션, 그 CPI나 PPI가 정점론을 좀 보였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7월달 그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인플레이션 정점론의 힘을 얻으면서 시장은 반등을 이어왔는데 사실 그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이제 우리가 좀 잘 뜯어보면 그 절대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기회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눌러줄 필요가 있다라는데 의견을 좀 공감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원자재나 기타 식료품과 같은 곡물 가격과 같이 어떤 투기적 그 선물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도된 발언으로 경고성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9월달에 그 FOMC가 과연 이제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면 75bp와 50bp 빅스텝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표 발언과 연준 위원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그 확률이 계속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발표되는 지표들 여부를 보면 고용 지표는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생산 지표나 소비 지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라든지 이런 경기 관련된 지표가 좀 위축되면서 지표는 교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파월의 발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9월달 FOMC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주말 금요일 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잭슨 홀 미팅은 우리가 이제 역대적으로 보면 발언이 그렇게 강성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파월이 뭐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 초청돼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원론적이거나 혹은 일반적인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기조는 어느 시점이 되면 완화될 것이다라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발언이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의 출렁거림은 아마 제한적으로 나올지 이게 방향성을 전환할 만큼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제 시장의 방향은 누가 보더라도 반등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정을 넘어서서 하락으로 전환시킬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이제 가장 큰 지난 한 달여간의 하두였다면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 인플레이션 정점론에서 경기가 위축되는 정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이미 이제 정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는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경기가 위축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시적이냐, 혹은 지금 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냐 여부를 놓고 아마 증시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런 하락장에서 학습 효과에서 지금 좀 벗어나야 되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연준 파월의 의장 발언이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이 시장 방향성은 대세 하락보다는 출렁거림 정도로 단기적인 출렁거림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경기 위축 정도가 시장을 움직이는 키가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이 잭슨 홀 미팅은 또 통화 정책의 또 중요한 변곡점이 제공한 적이 많았었던 만큼 이번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 잭슨 홀 미팅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른 증시의 흐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마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는 아마 소폭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 현상을 줄여야 되는 이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소폭 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와 경제 전반에 이제 압박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만큼 우리가 이제 1,300원대 환율이 넘어섰을 때 지난 이제 IMF 때나 금융위기 때를 보면 과연 이게 1,300원대가 원화가 약세로 가서 만들어졌느냐 혹은 달러가 강세로 가서 만들어졌냐는 결과가 천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위기 상황 때는 원화가 상대국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하게 약하게 갔을 때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통화에서 원화가 그렇게 약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로화나 엔화가 상당히 이상하게 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지금 저가에 몰려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가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자금을 이탈시킨다든지 혹은 한국에서 이탈된 자금으로 증시가 위기가 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높지 않고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면 환율 민감도도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환율이 증시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주체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보다는 개체적인 요소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고공행진한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바로 이탈될 것이다라고 너무 이제 급박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반증이 지금 올 상반기에 증시에서 이탈됐던 자금도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과 채권에서 늘어난 자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 외화 유출이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환율이 1,300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 한 달여 동안 외국인들이 4조 원 이상 매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주체적으로 박아주는
보시는 부분과는 맞지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 본다면 지금은 환율이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는 아니다. 너무 이제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현재 그 75bp를 우리가 2개월 정도 연속 그 FOMC에서 했고 만약에 9월 달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온다면 이 75bp를 연속으로 인상함으로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예를 든다면 장기 국채 금리나 이 금리와 환율에서 왜곡된 부분이 빨리 해소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9월 달까지 75bp로 인상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그 금리와 환율에 대한 부분은 계속 주시를 해야 되지만 과거의 일반적인 상황과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은 좀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권한다면 너무 악재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조정을 하락 전환으로 크게 인식하지 마시고 조정은 일단 조정이고 여기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 시장을 움직여온 주체인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같은 매수적인 관점으로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증시인사이트 IS 이지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